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관련 처분들이 부적정했다고 권고한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일단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51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유증상 수험생에 대해 신속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 새벽 확진돼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558조 원을 처리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11년 만에 정부 제출안보다 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겨냥해 대북 제재 집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최대 55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찬바람이 강해 더 추워지는 가운데 일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날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첫 소식으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0여 분 만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열린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 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무 정지 상태가 지속되면 윤 총장이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직무정지 권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돼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신문 절차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게는 산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징계위원회인데요. 법무부는 그 일정을 일단 이틀 뒤로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앞서 열렸던 감찰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등의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앞으로 징계 혐의 인정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건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례 없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법무부 감찰관실 내에서도 류혁 감찰관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파견 검사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석위원들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징계위의 명분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추 장관의 거취 논의가 있었는지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 논의는 없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후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현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징계위원회 일정을 비롯해 후임 법무차관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전에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을 10분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정 총리의 요청이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 등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 상황을 보고했지만 사태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어제 잇따라 이뤄진 면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 후 야당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나빠지는 여론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이전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태가 장기화돼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동반 사퇴냐 순차 사퇴냐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돌파구가 무엇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단의 시기와 방법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되살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수험생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결과가 통보되고요. 당일인 내일 새벽에 확진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이 학교와 관련해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3 학생은 없었지만 잇따르는 학교 관련 감염에 수험생 가족들은 불안합니다. 거의 대화라든지 접촉이 없는 편이고요. 또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험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죠. 어제 0시 기준으로 학생 확진자는 하루 새 34명이 늘어났습니다. 등교 중단 학교도 275곳으로 52곳이 추가됐습니다. 수험생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도 이번 수능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검사를 받고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유증상 수험생이 진단검사를 받으면 그날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속검사가 가능하도록 전국보건소는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놓습니다.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수험생이라고 알리고 관할교육청에 신고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게 대응 체계를 갖춰뒀습니다.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우리 172명까지 가능한데 거기 한참 못 미칠 정도를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격리자도 3,800명까지 가능한데 지금 거기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수능 이후 이틀간 서울 지역 감독관 2만여 명에 대한 선제적 전수 진단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전국 고사장 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실시되지만 서울시는 오늘과 수능일 모두 단체 응원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엔 대학별 고사와 논술 등이 예정돼 있어 입시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오늘은 부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30명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최근 폭발적인 확산세에 병상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일부 환자는 대구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강혜슬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 하루 만에 확진자 30명이 나왔습니다. 교회 최초 확진자는 서울 확진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달 22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좁은 교회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목사님도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설교 시에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소규모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되면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구 음악실 관련 확진자도 7명 추가되면서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8일 연속 부산에선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산의 감염제 생산 지수도 1.92로 전국 평균 1.4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 추세라면 1, 2주 이내에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병상 부족 현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확보 중인 전체 병상은 206개. 지난 이틀 동안 확진자 60명이 대구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부산에선 중증 환자와 수능일에 대비한 비상용 병상 10여 개가 전부입니다. 하루에 50명씩 환자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부산 의료원에 병상 전환하는데 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 이틀 정도 환자의 그 수용에 좀 문제가. 부산시는 1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남권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하며 다음 주 초엔 부산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내려온 뒤에 사흘 연속 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의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당국은 긴급 상황이 이제 턱 밑까지 와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일단 어제 기준 확진자는 정확히 몇 명 나왔나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420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3명, 경기 86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 부산과 충북에서도 각각 3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등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고요. 노원구 체육시설 관련 전체 확진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서구 댄스 교습 시설 관련해선 지금까지 2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북 군산 주점 모임과 광주 직장 동호회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도 각각 23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인데 이 모임 관련 집단 감염이 자꾸 나오네요. 네, 방역 당국은 김장 모임과 선후배, 동창 모임 등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전국적 유행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4,500명대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집단 감염의 첫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양성 판정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병상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어제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97명으로 전날보다 21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용 중환자 병상과 일반 중환자 병상을 합친 전국 병상이 548개인데요.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2%인 66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7개, 인천 11개, 경기에 10개의 병상이 남아있고 경남과 전북, 전남의 경우 현재 가용 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 규모와 다소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 원 이상 더 늘어난 558조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백신 관련 예산에 상당한 돈이 배정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6조 원. 여야는 정부안에서 7조 5천억 원을 늘리고 5조 3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56조 원에서 2조 2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순증액의 재원은 여당 주장대로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감액을 최대로 하자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과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이제 여당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정리됐다는 말씀.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되는 선별 지급 형식으로 3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조 6천억 원, 민주당은 2조 원 수준을 검토했는데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은 기존 3,200억 원에서 9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서민주거 안정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예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이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정부안에서 5조 3천억 원이 감액됐는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국회는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고삐를 더 강하게 쥐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북 특별부 대표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비판하면서 제보 사이트를 개설해 더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개설한 대북 제재 회피 제보 관련 웹사이트입니다. 돈 세탁, 제재 회피 등 불법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해 제보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 달러, 55억 원의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해 6월 홈페이지에 개설한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완해 별도 웹페이지로 만든 겁니다. 화상 세미나에서 제보 웹사이트 개설 소식을 밝힌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경제 발전과 핵 생화학 무기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uclear weapons are neither a sword nor a shield for North Korea. They are a millstone around its neck. 웡 부대표는 이어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eijing's failures to meet its obligations is in direct contravention of China's professed desire to support a denuclearized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If it truly wants the latter, it must do the former.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했지만 여전히 최소 2만 명이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 간 석탄 등 제재 물품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이 목격한 것만 555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continues to host at least 20,000 DPRK laborers who earn revenue that goes straight back to North Korea's weapons development efforts. 웡 부대표는 유엔 회원국과 동맹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대중 압박과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취임 전의 부양책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11월 한 달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40만 명 늘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1,350만 명 가운데 30%가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겁니다. 급격한 감염자 확산에 상승 곡선을 그리던 경제가 또다시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바이든 당선인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등 차기 경제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전의 경기 부양책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더 많은 조치를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Let me be clear. With this team and others, we'll add in the weeks ahead that we're going to create a recovery for everybody, for all. We're going to get this economy moving again.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의회에서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과감한 대책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마냥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Our message to everybody struggling right now is this. Help is on the way.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국면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처음 보고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국제학술지 임상 감염 질환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CDC는 미 적십자사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7일 사이 미국 9개 주에서 모은 7천여 명분의 혈액 표본 가운데 106명에게서 코로나19 감염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에서 16일 사이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 등지에서 모은 39명의 혈액 표본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0여 분 만에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요.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아파트 베란다로 치솟습니다. 베란다 난간에는 여성 한 명이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고가 사다리 차량이 사다리를 대자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위에 옮겨 탑니다.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4시 37분쯤. 헬기 저기가 착륙이 불가한지 계속 저희 집 앞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10번을 빙빙 돌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불은 화재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5층짜리 아파트 건물 12층에서 일어났는데요.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2명이 119 소방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2명은 건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발견됐는데 함께 발견된 1명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목격자들은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뻥뻥 소리가 이제 처음에 연속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첫 번째 그 불난 집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자 구조되고 저기서 또 그 옆집에서도 뻥 소리가 나면서 이게 화염이 갑자기 또 확 치솟더라고요. 화재 당시 불이 난 집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전기 난로와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시 공사하던 중 불이 나서 4분이 사망하시고 폭발음 들었다는 목격자 이야기들은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네, 밤사이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시 명지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진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100억 원을 들여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정작 국민들에게는 공개를 제한해왔습니다. KBS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지도 2,200장을 입수했고요. 뉴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호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전남 구례군의 홍수 위험 지도입니다. 침수 장소와 홍수 위험 지도를 겹쳐보니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나갈 경우는 항상 낮은 쪽으로 물이 쏠리기 때문에 저런 지역들이 대부분 저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수 위험 지도는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 비 때 강물이 넘치면 어디가 얼만큼 잠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범람 위험 지역 주민에게 홍수 위험을 미리 알리고 방제 계획 수립에 활용합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제작해 다 만드는데 1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공개를 요청해도 열람을 제한해왔습니다. 지도를 관리하는 환경부는 시청과 군청에 방문하면 열람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침수 지역 같은 거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하거든요. KBS는 20년간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홍수 위험지도 2,200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시민에게 홍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이를 전면 공개합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나 KBS 뉴스 어플에 들어가 홍수 위험지도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물 말고 다른 이유로 침수될 위험은 빠져 있고 각 지자체별로 방제 사업이 잘 돼 있으면 실제 침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오늘은 수능 예비 소집일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까지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수능일인데요.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2도, 광주 1도, 부산 4도로 오늘 아침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또 수험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 시간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과 대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그 밖의 지역도 대기는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이 1도, 철원은 영하 2.2도, 대구는 영하 0.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철원 4도 예상되고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해서 섬 지역의 수험생들은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대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이 냈던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청구가 옳았냐 옳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0여 분 만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열린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 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무 정지 상태가 지속되면 윤 총장이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직무정지 권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돼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신문 절차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코로나19 충청권 상황이 요즘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호프집을 거점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확진자가 16명 나왔고 세종에서는 PC방을 통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호프집입니다. 이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3일 호프집 아르바이트생과 그의 친구가 이 호프집에서 함께 만난 뒤 나흘 후 친구가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아르바이트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들 가운데 20대 5명은 아르바이트생의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확진자들 가운데 이들 가족 2명도 확진됐습니다. 손님으로 호프집에 다녀간 50대 부부도 확진됐습니다. 이어 이 부부의 직장 동료 2명과 그의 가족 1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인근 지역인 세종에서도 호프집 관련 확진자 20대 2명이 추가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 접촉자로 인해서 확진이 되고 또 이러한 것이 또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과거와 다르게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그전보다는 통제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 밖에 세종에서는 PC방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충남에서 타 지역 접촉자가 확진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하루 사이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선제적 방역 조치로 어제 저녁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의 다른 시군은 1.5단계를 적용하되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어제는 특히 국내에서 위중증 환자 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정도에 따라 경증과 중등도, 위중증 환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 위중증 환자는 산소 치료나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70명대를 유지하다 하루 새 21명이 늘었습니다. 3차 유행 상황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갑작스러운 위중증 환자의 증가라기보다는 최근 전체 환자 발생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고. 문제는 병상 수입니다. 현재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하루 새 11개 줄어 전국에 66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중 16개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의 중환자도 함께 사용해야 할 병상입니다. 요양병원 같은 데 한 군데서 집단발병으로 40-50명 발생하면 다 중환자실 가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40-50베드 정도가 갑자기 채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병상 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병상 자체보다 이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 확보가 필수인데 경증 환자에 비해 통상 10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전용 병원을 만들어 인력과 자원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의료기관들이 일반 환자 진료에 주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임시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8, 9월과 달리 이번 3차 유행은 젊은 층의 확진 비율이 높아 현재로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병상 수가 부족한 권역은 주변 권역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7개 대형 병원에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 산업재해 문제. 오늘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5월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가 희생된 26의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데요. 이 유가족의 이야기를 홍진아 기자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난 5월 광주의 한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파쇄기 위에 올라가 일하다 숨진 26살 지적장애인 김재순 씨. 올라가서 이물질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또다시 길 위로 나왔습니다. 6년 전에도 이 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사업주는 벌금 800만 원의 처벌만 받고 여전히 업체를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김재순의 죽음, 또 다른 사업주의 책임의 피는 계속될 겁니다. 취재진은 당시 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와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도 김 씨는 작동 중인 파쇄기 위에서 파쇄 날에 걸린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자가 쥐고 있어야 할 비상정지 리모컨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고 파쇄기 덮개도 갖추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13가지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라고 해요. 밑에서 쓰레기 정리 작업하는 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계를 조작하고 가동하고 하는 이런 작업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지난해 일을 그만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용 근로자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건설 일용 노동자 생활을 좀 했었고요. 사측도 필요에 의해서 다시 와서 좀 일을 해라고 했던 것 같고.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업주는 취재진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씨가 희생되고 나서야 김 씨가 일했던 파쇄기에는 뒤늦게 안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할 위험 자체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 사고 이후에 산재를 인정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자 스스로 피해 입증을 일일이 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에게는 이게 더 어렵겠죠. 이어서 송낙규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 원모 씨는 지난 2016년 두 팔을 잃었습니다. 목욕탕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양팔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원 씨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산재 승인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업무를 한 건 맞지만 위험한 전압기를 만진 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원 씨가 목욕탕 사장의 지시로 변전실이 있는 지하 2층에서 청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게다가 사고 당일에는 변전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열쇠 꽂혀 있는 상태였거든, 그게. 작업자들이 잠시 작업한다고 문을 열고 작업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내려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나 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재를 재심사하는 위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음부터 어떤 일관된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좀 의심을 두고 재해자의 진술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안 했던 것이죠, 이게. 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산재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의를 하는 기관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을 알 수 있는 장애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지 장애인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 기준 1,400여 명. 이 중 400여 명만 산재로 승인됐는데 이마저도 사업주가 응답한 내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제대로 된 통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근로자를 다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들어 장애인 산재 실태 파악과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브리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전체 확진자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과 수능 방역 관련 설명까지 자세히 들어보시죠.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셨거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간 차이를 두고 병이 경과가 되면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중증 환자의 증가라기보다는 최근 전체 환자 발생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고 나아가서 사망자의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는 위중증 환자에 대한 가용 병상이 66병상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계속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대안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의 중등증 내지는 위중증으로 가기 직전부터 렘데시비르라든지 또 위중증이 됐을 경우에는 덱사메타존을 활용한다든지 1.5단계 상향 그리고 2단계 일주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효과를 지금 바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측면이 매우 있다. 대개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주말의 어떤 효과 때문에 좀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쯤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많은 증가폭 또 본래의 유행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수능 시험일 전 밤 10시까지 비상근무 등 하면서 운영이 되고 수능 시험생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서 최우선으로 가장 정확하게 최단시간에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대개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별도 시험장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검사 없이 입실 시에 발열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험장에서 안전하게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수험생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이용은 자제하시고 원격 수업을 활용하시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감염 기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한 도시에선 이 시국에 걸맞은 방식으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시장을 재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줄지어 어디론가 입장하는 자동차들. 곧이어 흩날리는 인공눈과 함께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쿠키 장식과 따끈한 포도주 음료 등을 살 수 있는 나무 오두막 부스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곳은 독일 바이에른주 란츠후트시에서 차량 이동형, 일명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장한 크리스마스 시장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독일 전역에선 2,500여 개의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 조치로 시장 개장이 잇따라 취소됐는데요. 반면 란츠후트시의 자영업자들은 취소 결정 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예년처럼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시장 분위기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고자 차량 이동형 방식을 대안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벨기에 남부의 한 해산물 식당입니다. 주방에서 막 완성한 요리를 포장해 식당 밖으로 나선 서빙 직원. 그가 향한 곳은 테이블이 아닌 바로 인근에 주차된 캠핑카입니다. 이 식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실내 영업이 제한되자 식당 야외 주차장에 12대의 캠핑카를 들여놓고 간 만든 요리를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식당 손님들은 캠핑카 안에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채 마음 편히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대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고 또 숙박도 가능해 이번 대유행 이후 제대로 휴가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식당 측은 이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 중이지만 우리 요리를 즐기러 이곳까지 직접 캠핑카를 몰고 온 손님들에게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부모를 모두 잃은 미국의 한 소년이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온정 속에 아주 특별한 생일 파티를 맞아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를 헤치며 사이렌을 켠 경찰차들이 주택가를 행진하는데요. 바로 이날 5살이 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생일 파티를 위해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레이든 곤잘레스는 지난 6월과 10월 코로나19로 아빠, 엄마를 차례로 잃은 뒤 외할머니와 삼촌에게 맡겨졌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친척들이 부모 없이 5번째 생일을 맞을 레이든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달라며 지역사회에 요청했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크고 작은 온정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선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고 생일 당일에는 지역 곳곳에서 보내온 선물 증정식을 시작으로 자동차를 좋아하는 레이든을 위해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오토바이 동호회 등이 총출동한 카퍼레이드가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일본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40명 넘게 나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나이 든 환자, 특히 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은 일손이 부족해 병동 일부를 폐쇄하는 지경입니다. 스가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종합병원.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힘겨운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병원의 코로나19 전용 병상 24곳은 이미 꽉 찼습니다. 繁忙度といいますか、それがもうかなり前半の第1波、2波のところに比べますと全然違いますよね。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로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연일 늘어난 중증 환자는 이제 500명에 육박하고 어제 하루 동안에만 4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모두 과거 최다입니다. 의료진과 병상 부족은 의료 붕괴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한 병원은 간호사를 코로나19 치료에 투입하기 위해 암 병동까지 폐쇄했습니다. 医療人材ですね、こういう形で足らないという話になってくる。最悪の場合も一定程度想定をしながら我々としては計画は作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なと。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가 총리와 고이케 도쿄도 지사는 어젯밤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 지원 캠페인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자는 데 그쳤습니다.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정책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의료 현장의 이런 절박한 요구에도 스가 내각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청년 구직자의 50만 원 내일부터 추가 접수한다는 키워드입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에게 특별 구직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내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7일까지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을 주는데 정부는 4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4만 7천 명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를 마친 인원이 지원 대상이고요. 1, 2차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도 3차 신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또 생계마저 위협받는 연극배우, 가수 등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단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의 0.8%로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온도탑 3,500억 원 모금이 목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연말연시 기부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이 전국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 따뜻한 정을 이웃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 서울시청 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전국 목표액은 3,500억 원인데요.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등 사회 취약 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코로나19 대응에는 제재 면제라는 소식입니다. 이 대북 지원 단체들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신속히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현재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대북 지원 단체에 적용되는 대북 제재 이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승인을 받으면 물자를 단 한 번에 북한에 운송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회에 나누어서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큰 고비 하나를 넘겼습니다.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허용하면서 일단 길 하나를 터줬는데 여전히 넘어야 할 다른 산들이 많기는 합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 시도.
이에 대해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산업은행에서 5천억 원을 투자받은 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 인수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3천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도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나의 위기를 고려할 때 기업결합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 논란과 KCGI를 비롯한 3자 주주연합의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CGI는 지난달 20일 새로운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한진칼에 요구했고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노동자를 배제한 합병이라며 인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 말쯤 마무리될 예정인데 통합되면 운송량 기준으로 세계 7위 규모의 항공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 앞서 9월에 내놨던 것보다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이 회복을 꽤 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를 기록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다만 OECD 회원국 가운데 역성장 폭이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은 9월과 같았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됐다면서도 일자리는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9월보다 0.3%포인트 낮춘 2.8%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내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 회복을 하는 나라는 5개뿐이라고 전망했는데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등과 함께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OECD는 비정규직과 서비스업 같은 취약 부문에 가계 지원을 집중하고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올해 마이너스 4.2% 성장할 거라며 9월보다 전망치를 0.3%포인트 높였습니다. 반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8%포인트나 낮춘 4.2%로 전망했습니다. 각 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3분기에 경기가 살아났지만 4분기 들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3번째 명도 집행이 있었죠. 이때 교회 측이 화염병까지 던지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십 명이 다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화염 방사기와 LPG 가스통 같은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 위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를 들고 서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이 남성은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 잠시 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 불길을 잡습니다.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3차 명도 집행 때 교회 측 관계자들은 화염 방사기는 물론 화염병과 인화물질을 뿌리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동원한 인력 등 20여 명이 다쳤고 명도 집행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서울종합경찰서가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명도 집행 저지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제 화염 방사기와 LPG 가스통을 확보했습니다. 교회 안에 화염병은 따로 없었어요? 경찰은 컴퓨터 자료와 당시 CCTV 영상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교회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영상 분석하고 그렇게 이제 순서는 되겠죠. 며칠 해봐야 돼요. 시험나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회 인근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5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교회 측에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어제 오후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중국 국가우주국이 밝혔습니다. 창어 5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오전 4시 30분 중국 하이난성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최신 운반 로켓 창정 5호 야오 5에 실린 채 발사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인류 최초로 창어 4호 탐사선을 달 뒷면에 착륙시키고 올해 7월 자국 최초의 화성 탐사선 텐원 1호를 쏘아 올린 데 이어 창어 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독일 서부의 한 도시에서 시속 70km로 달리는 차가 보행자 구역으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차량들은 긴급히 현장으로 향합니다. 독일 서부의 룩셈부르크 국경 인근 도시인 트리어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후 SUV 차량 한 대가 보행자 구역으로 돌진했습니다. 행인들을 향한 고의적인 질주로 인해 생후 9개월 된 아기 1명과 70대 노인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또 15명이 다쳤는데 9명은 중상입니다. 한 목격자는 가해 차량이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경적을 울리지 않고 가속 페달만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운전자는 트리어 출신의 51세 독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뒤 측정한 음주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종교적 동기에 의한 테러 여부 역시 불분명합니다. Wir können zur Motivation des Mannes noch nichts sagen. Er ist festgenommen, er wird zurzeit vernommen. Im Moment besteht keine Gefahr mehr. 2016년 12월 베를린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대형 트럭을 몰고 크리스마스 마켓에 돌진해 12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등 유럽 곳곳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 아침보다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대구, 전남 동부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또 강원 산간 지역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1도, 철원은 영하 2.2도, 대구와 전주는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5도, 대전 8도, 광주, 대구 1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관련 처분들이 부적정했다고 권고한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일단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51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유증상 수험생에 대해 신속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 새벽 확진돼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 558조 원을 처리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11년 만에 정부 제출안보다 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겨냥해 대북 제재 집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최대 55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찬바람이 강해 더 추워지는 가운데 일부 산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일주일 만에 다시 대검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30분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윤 총장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검 1층 로비를 통한 출근을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 딱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0여 분 만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열린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 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으로도 보상되지 않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무 정지 상태가 지속되면 윤 총장이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직무정지 권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하며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돼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신문 절차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방금 김채린 기자도 얘기했듯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는 일단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직무 배제 조치가 정당하지 않았다 이 판단만 내린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법무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일 겁니다. 앞서 감찰위에서는 추 장관이 내렸던 처분들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징계위도 어느 정도 그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앞으로 징계 혐의 인정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건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례 없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법무부 감찰관실 내에서도 류혁 감찰관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파견 검사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석위원들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징계위의 명분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예방하고 또 정세균 총리와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법무부는 일단 거취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후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현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징계위원회 일정을 비롯해 후임 법무차관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전에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을 10분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정 총리의 요청이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 등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 상황을 보고했지만 사태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어제 잇따라 이뤄진 면담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 후 야당은 추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나빠지는 여론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이전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태가 장기화돼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동반 사퇴냐 순차 사퇴냐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돌파구가 무엇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단의 시기와 방법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되살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수험생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결과가 통보되고요. 당일인 내일 새벽에 확진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이 학교와 관련해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고3 학생은 없었지만 잇따르는 학교 관련 감염에 수험생 가족들은 불안합니다. 거의 대화라든지 접촉이 없는 편이고요. 또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험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죠. 어제 0시 기준으로 학생 확진자는 하루 새 34명이 늘어났습니다. 등교 중단 학교도 275곳으로 52곳이 추가됐습니다. 수험생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도 이번 수능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검사를 받고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유증상 수험생이 진단검사를 받으면 그날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신속검사가 가능하도록 전국 보건소는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놓습니다. 수능 당일 새벽에 확진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수험생이라고 알리고 관할교육청에 신고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게 대응 체계를 갖춰뒀습니다.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우리 172명까지 가능한데 거기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격리자도 3,800명까지 가능한데 지금 거기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수능 이후 이틀간 서울 지역 감독관 2만여 명에 대한 선제적 전수 진단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전국 고사장 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실시되지만 서울시는 오늘과 수능일 모두 단체 응원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엔 대학별 고사와 논술 등이 예정돼 있어 입시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3차 유행을 맞은 국내 코로나19 가장 최근에는 부산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음악실에 이어 이번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벌써 30명 넘게 나왔습니다. 병상에 여유가 없어 일부 환자는 대구로 이송되고 있는데요.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 하루 만에 확진자 30명이 나왔습니다. 교회 최초 확진자는 서울 확진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달 22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좁은 교회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목사님도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설교 시에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소규모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되면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구 음악실 관련 확진자도 7명 추가되면서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8일 연속 부산에선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산의 감염제 생산 지수도 1.92로 전국 평균 1.4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 추세라면 1, 2주 이내에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병상 부족 현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확보 중인 전체 병상은 206개. 지난 이틀 동안 확진자 60명이 대구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부산에선 중증 환자와 수능일에 대비한 비상용 병상 10여 개가 전부입니다. 하루에 50명씩 환자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부산 의료원에 병상 전환하는데 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 이틀 정도 환자의 그 수용에 좀 문제가. 부산시는 1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남권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하며 다음 주 초엔 부산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최근 또 눈에 띄는 건 위중증 환자의 빠른 증가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70명대다가 어제 하루만 21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시죠? 당연히 이들을 수용할 병상 수도 계속 줄고 있는데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정도에 따라 경증과 중등도, 위중증 환자로 분류됩니다. 이중 위중증 환자는 산소 치료나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70명대를 유지하다 하루 새 21명이 늘었습니다. 3차 유행 상황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갑작스러운 위중증 환자의 증가라기보다는 최근 전체 환자 발생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고. 문제는 병상 수입니다. 현재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하루 새 11개 줄어 전국에 66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중 16개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병의 중환자도 함께 사용해야 할 병상입니다. 요양병원 같은 데 한 군데서 집단발병으로 40-50명 발생하면 다 중환자실 가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40-50베드 정도가 갑자기 채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병상 수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병상 자체보다 이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 확보가 필수인데 경증 환자에 비해 통상 10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전용 병원을 만들어 인력과 자원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의료기관들이 일반 환자 진료에 주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임시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8, 9월과 달리 이번 3차 유행은 젊은 층의 확진 비율이 높아 현재로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병상 수가 부족한 권역은 주변 권역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7개 대형 병원에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51명, 사흘 연속 400명대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발생이 420명으로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서울이 153명, 경기도가 86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대부분 집중돼 있지만 부산과 충북에서도 30명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즘 주로 체육시설, 댄스 교습소 이런 곳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15명 나왔고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댄스 교습시설과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200명대까지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집단 감염들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충북 제천시 김장 모임과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70명에 육박해가고 있고요. 또 전북 군산의 한 주점 모임, 광주의 직장 동호회 모임에서도 각각 23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식으로 무슨 모임을 통한 연쇄 감염이 전국적인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3차 유행의 특징은 1, 2차 때처럼 교회발, 집회발 이런 게 아니라 소소한 지인 모임 등을 통한 연쇄 감염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좀 해이해져서 그런지 증상을 느낀 뒤에도 검사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만큼 감염자들의 동선이 복잡해지고 역학조사, 추적조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명을 넘겼습니다. 첫 확진자는 사우나 이용자로 이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가 증상을 처음 느낀 건 지난 10월 23일, 15일 만에 검사를 받은 겁니다. 지난달 말 확진자 10여 명이 나온 전남 장성군의 상무대. 이곳에서 맨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지표 환자도 지난달 21일부터 감기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는 26일에야 받았습니다. 11월에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 118건을 분석해보니 20% 가까이는 지표 환자가 증상이 생기고 확진받기까지 7일 넘게 걸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검사를 늦게 받을수록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집단 감염을 경험했던 고위험 시설에서조차 아직 일부 허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의 감염자들이 누적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상 감염이
다발하고 전문가들은 설마 내가 확진됐을까 하는 방심도 문제지만 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인식이 퍼져 의심 환자가 검사 자체를 회피하는 걸 우려합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나고 방역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갖게 되는 비난, 두려워서 증상이 있어도 숨기거나 검사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방역 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생기면 빨리 검사를 받아야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어제 합의를 봤는데요. 모처럼 정부 제출안보다 액수를 늘렸고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은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6조 원. 여야는 정부안에서 7조 5천억 원을 늘리고 5조 3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56조 원에서 2조 2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순증액의 재원은 여당 주장대로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감액을 최대로 하자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과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이제 여당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정리됐다는 말씀.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되는 선별 지급 형식으로 3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조 6천억 원, 민주당은 2조 원 수준을 검토했는데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은 기존 3,200억 원에서 9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서민주거 안정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예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이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정부안에서 5조 3천억 원이 감액됐는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국회는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고삐를 더 쬐겠다는 건데 특히 중국이 제재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제재 위반 사례를 신고하라는 제보 사이트까지 개설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개설한 대북 제재 회피 제보 관련 웹사이트입니다. 돈 세탁, 제재 회피 등 불법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해 제보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 달러, 55억 원의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해 6월 홈페이지에 개설한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완해 별도 웹페이지로 만든 겁니다. 화상 세미나에서 제보 웹사이트 개설 소식을 밝힌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경제 발전과 핵 생화학 무기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uclear weapons are neither a sword nor a shield for North Korea. They are a millstone around its neck. 웡 부대표는 이어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eijing's failures to meet its obligations is in direct contravention of China's professed desire to support a denuclearized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If it truly wants the latter, it must do the former.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했지만 여전히 최소 2만 명이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 간 석탄 등 제재 물품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이 목격한 것만 555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continues to host at least 20,000 DPRK laborers who earn revenue that goes straight back to North Korea's weapons development efforts. 웡 부대표는 유엔 회원국과 동맹의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대중 압박과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어제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0여 분 만에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요.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아파트 베란다로 치솟습니다. 베란다 난간에는 여성 한 명이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고가 사다리 차량이 사다리를 대자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위에 옮겨 탑니다.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4시 37분쯤. 헬기 저기가 착륙이 불가한지 계속 저희 집 앞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10번을 빙빙 돌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불은 화재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5층짜리 아파트 건물 12층에서 일어났는데요.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2명이 119 소방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2명은 건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발견됐는데 함께 발견된 1명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목격자들은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펑펑 소리가 이제 처음에 연속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첫 번째 그 불난심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자 구조되고 저기서 또 그 옆집에서도 뻥 소리가 나면서 이게 화염이 갑자기 또 확 치솟더라고요. 화재 당시 불이 난 집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전기 난로와 가연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시 공사하던 중 불이 나서 4분이 사망하시고 폭발음 들었다는 목격자 이야기들은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밤사이 음주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시 명지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진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100억 원을 들여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정작 국민들에게는 공개를 제한해 왔습니다. KBS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지도 2,200장을 입수했고요. 뉴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호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전남 구례군의 홍수 위험 지도입니다. 침수 장소와 홍수 위험 지도를 겹쳐보니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나갈 경우는 항상 낮은 쪽으로 물이 쏠리기 때문에 저런 지역들이 대부분 저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수 위험 지도는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 비 때 강물이 넘치면 어디가 얼만큼 잠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범람 위험 지역 주민에게 홍수 위험을 미리 알리고 방제 계획 수립에 활용합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제작해 다 만드는데 1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공개를 요청해도 열람을 제한해왔습니다. 지도를 관리하는 환경부는 시청과 군청에 방문하면 열람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침수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공개를 안 하거든요. KBS는 20년간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홍수 위험지도 2,200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시민에게 홍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이를 전면 공개합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나 KBS 뉴스 어플에 들어가 홍수 위험지도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물 말고 다른 이유로 침수될 위험은 빠져 있고 각 지자체별로 방제 사업이 잘 돼 있으면 실제 침수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아서 기온 자체는 높지만 바람이 불면서 다소 춥습니다. 또 내륙 지역으로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수능일인 내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또 수험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매시간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과 대구, 또 전남 동부 지역을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1도, 대전과 전주, 대구와 철원은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5도, 철원 4도 예상되고 전주 9도, 대구와 창원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잔잔해서 섬 지역의 수험생들은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바이든표 경기 부양책이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획기적으로 살리겠다며 아주 과감한 대책들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취임 전에 내놓을 이 대책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로 장기적인 대규모 부양이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11월 한 달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40만 명 늘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1,350만 명 가운데 30%가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겁니다. 급격한 감염자 확산에 상승 곡선을 그리던 경제가 또다시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바이든 당선인은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등 차기 경제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취임 전의 경기 부양책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더 많은 조치를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Let me be clear. With this team and others, we'll add in the weeks ahead that we're going to create a recovery for everybody, for all. We're going to get this economy moving again.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의회에서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과감한 대책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간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마냥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Our message to everybody struggling right now is this. Help is on the way.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국면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허용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독과점 심사와 노조 반발 등의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 시도. 이에 대해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산업은행에서 5천억 원을 투자받은 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 인수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3천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도 인수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나의 위기를 고려할 때 기업결합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 논란과 KCGI를 비롯한 3자 주주연합의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CGI는 지난달 20일 새로운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한진칼에 요구했고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4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노동자를 배제한 합병이라며 인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 말쯤 마무리될 예정인데 통합되면 운송량 기준으로 세계 7위 규모의 항공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이번 한 주 KBS는 일터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 희생된 26세 고 김재순 씨가 있는데요. 유가족의 이야기를 홍진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5월 광주의 한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파쇄기 위에 올라가 일하다 숨진 26살 지적장애인 김재순 씨. 올라가서 이물질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또다시 길 위로 나왔습니다. 6년 전에도 이 업체에서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사업주는 벌금 800만 원의 처벌만 받고 여전히 업체를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김재순의 죽음, 또 다른 사업주의 책임의 피는 계속될 겁니다. 취재진은 당시 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와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도 김 씨는 작동 중인 파쇄기 위에서 파쇄 날에 걸린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자가 쥐고 있어야 할 비상정지 리모컨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고 파쇄기 덮개도 갖추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13가지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라고 해요. 밑에서 쓰레기 정리 작업하는 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계를 조작하고 가동하고 하는 이런 작업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지난해 일을 그만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용 근로자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건설 일용 노동자 생활을 좀 했었고요. 사측도 필요에 의해서 다시 와서 좀 일을 해라고 했던 것 같고.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업주는 취재진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씨가 희생되고 나서야 김 씨가 일했던 파쇄기에는 뒤늦게 안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환경만 열악하냐? 아닙니다. 사고 이후 산재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운 데다 노동자 스스로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장애인들에게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어서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장애인 원모 씨는 지난 2016년 두 팔을 잃었습니다. 목욕탕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양팔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원 씨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산재 승인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업무를 한 건 맞지만 위험한 전압기를 만진 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원 씨가 목욕탕 사장의 지시로 변전실이 있는 지하 2층에서 청소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게다가 사고 당일에는 변전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열쇠 꽂혀 있는 상태였거든, 그게. 작업자들이 잠시 작업한다고 문을 열고 작업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내려가서 그 안으로 들어갔나 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재를 재심사하는 위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음부터 어떤 일관된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좀 의심을 두고 재해자의 진술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을 안 했던 것이죠, 이게. 주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산재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의를 하는 기관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을 알 수 있는 장애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지 장애인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 기준 1,400여 명. 이 중 400여 명만 산재로 승인됐는데 이마저도 사업주가 응답한 내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제대로 된 통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따로 관리하고 있진 않거든요. 저희가 근로자를 다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들어 장애인 산재 실태 파악과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지난주 법원의 세 번째 명도 집행 때 사랑제일교회 측이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를 사용한 듯한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화염 방사기와 LPG 가스통 같은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 위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를 들고 서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이 남성은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 잠시 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 불길을 잡습니다.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3차 명도 집행 때 교회 측 관계자들은 화염 방사기는 물론 화염병과 인화물질을 뿌리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동원한 인력 등 20여 명이 다쳤고 명도 집행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서울종합경찰서가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명도 집행 저지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제 화염 방사기와 LPG 가스통을 확보했습니다. 교회 안에 화염병은 따로 없었어요? 경찰은 컴퓨터 자료와 당시 CCTV 영상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교회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영상 분석하고 그렇게 이제 순서는 되겠죠. 며칠 해봐야 돼요. 시험나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회 인근 상인들은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5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교회 측에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이격거리 규제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이마저도 사업별로 심의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사실상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 행위 허가가 날 수 있어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주민 50여 명이 모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 산사태와 식수원 오염, 사과 등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태양광 하실 분들이 조용히 암암리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었습니다. 이장하고 업체하고. 그래가지고 받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창군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300에서 600m 이내 지역이나 우량 농지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될 1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과밭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과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후 완화 적용이 가능한 군의 조례 규정이 있어 거창군에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한 농장주는 거창군 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00m 이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받았습니다. 받아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동의 하나 안 하나 묻는 것 자체가 또 어렵고. 함양군에서도 주거지와 불과 5m 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나 주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까지 다 날 때까지 민원을 못 넣게 방해를 해서 그 허가가 다 난 거예요. 그리고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합의했다는 말을 넣고 저는 생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함양군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 밀집 지역과 500m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함양군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발 허가가 난 겁니다. 어느 일가에 동의는 필요 없고요. 단지 대상자 선정할 때 그 시책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마을 이장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네, 받았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이격거리 규제는 경상남도 시군마다 다른 상황. 사업마다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고 있어 사실상 시장과 군수의 재량으로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국 각지에 철새인 떼까마귀가 출몰해서 배설물과 정전사고 등으로 골머리를 앓곤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떼까마귀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5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어디선가 수천 마리의 떼까마귀가 몰려와 도심 속 하늘을 뒤덮습니다. 전선이 보이는 곳마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그 밑은 어김없이 배설물 투성입니다. 살짝 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른 지나가요. 떼져 있어가지고 좀 위협적이기도 해요. 지자체에선 레이저 퇴치기까지 이용해 기동반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떼까마귀는 유유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인한 차량 훼손과 정전사고 그리고 울음소리 등의 민원으로 도심에 불청객이 된 이 떼까마귀를 촬영하면 500원을 준다고 합니다. 특정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떼까마귀를 촬영하면 사진 한 장당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5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촬영하신 이미지 데이터에 위치 데이터가 수반이 되는데 그때 위도 경도 데이터가 함께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빅데이터로 만들게 되는데요.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보내준 사진 데이터를 이용해 떼까마귀의 이동 경로와 출현 지점 등을 알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넓은 공간으로 확장을 했는데 앱은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또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대 등이 진행한 시민 참여 빅데이터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우선 수원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크고 작은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폐지로 모은 돈을 기부하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오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버려진 종이부터 찾는 게 올해 84 김길남 할머니의 하루 시작입니다. 유모차를 고쳐 만든 수레를 부지런히 끌다 보면 어느새 폐지는 차곡히 쌓입니다. 어제는 또 학교에 있었어요? 저기도 있구나, 시방도. 응? 시방도 있어. 그럼 하러 가야요. 오늘 모은 종이까지 딱 100kg. 안 싸요. 할머니 300원 더 드려요. 저기 300원 방금 져두신 건 어떤 생각으로 써주세요? 한번 애썼을게. 애쓰게.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돈을 모두 기부합니다. 결코 넉넉치 않은 형편이지만 차상위 계층인 할머니의 기부는 벌써 5년째입니다. 병도 있고 양 그릇도 있고 옷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지. 폐지 주신 사람이 폐지만 갖고 한 것이 가지. 박스만 갖고 돈 나오고 가지. 20년 전 농사일을 하다 다친 뒤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아들을 따라 도시로 온 할머니. 뒤늦게 느끼게 된 기부의 기쁨이 무료한 도시 생활의 낙이라고 말합니다. 나 죽기 전에 한 3년이라도 전일 좋게 해야겠다 하고 한 것이라. 저기서 텔레비에서 했던 게 나도 저런 짓을 다 하면 10원이라도 해야지 싶어서 한 거이라. 다른 것 없어. 오로지 기부를 위해 그동안 길에서 주워 모은 종이 50톤. 80대 할머니가 전하는 나눔의 울림은 이보다 묵직합니다. 많이 못 온 것이 아쉽지. 많이 못 온 것이. 작은 돈이나마 동싸움 써도 내가 오면 그 기분은 어디다 말할 것 없어. 그렇게 좋아.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수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경찰서에서는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동참 당부드립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에서 들어오는 차량 신내 나들목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종암분기점까지 밀고 있고 아래쪽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원활한 모습인데요. 중랑구에서 성동교 남단 쪽으로 출근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북지역 미아로는 미아 사거리에서 기름역 사이 부분 지체지만 이후로 아직 큰 불편이 없습니다. 도심안 왕산로는 신설동 로터리 일대 역시 동묘 앞쪽으로만 잠시 어렵고요. 국회대로는 그러나 신월에서 경인 이지하차도를 지나 국회 앞쪽으로 꽤 긴 구간 정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 청담 2교에서는 정밀 안전 점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되고 정릉청 고가교 정밀 안전 점검으로 내부 순환로 동대문 구간으로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 따르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연말 전국을 파행으로 몰아가곤 했던 한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전국이 경랑에 휩싸일 소지는 여전합니다. 558조 원은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 3조 원과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삭감됩니다. 늘어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고개는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우선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청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단독 처리와 야당 강력 반발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는 태풍의 눈입니다. 법원은 어제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총장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여럿 걸려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법안,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어디까지 치달을지도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 다툼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뒷전에 밀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국회는 민생 관련 법안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수능 예비 소집일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수험장에서는 계속해서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 지역과 대구,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남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제주도와 강원 산지에는 오늘 낮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1도, 철원은 영하 2.2도, 안동도 영하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전주와 대구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5도, 세종 7도 예상되고 광주와 대구 10도, 강릉과 안동은 8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